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전세 대책이 또 하나 발표됐죠. 그래서 오늘 나온 전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야, 이게 무려 31페이지짜리입니다. 31페이지. 여러분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31페이지짜리인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31페이지 중에서 한 절반이 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도 답답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책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인데 방안은 빠져 있는 거야.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별로.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정말 빠져있는, 중요한 대책이 빠져있는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24번째 대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요, 저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거 상향 수요 증가로 아파트 중심의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뭘로? 저금리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지금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져. 높은 삶의 질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상향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중심의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옮겨보던 전세 가격이 다세대와,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다세대와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도 고공상승 중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전 이걸 보면서 좀 저는 웃긴 게, 이 저금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금리, 뭐 얼마 전에 발표한 김현미 장관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언론에다 얘기한 것도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저금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저금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저금리 기조는 여러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한 것도 4, 5년은 앞으로 이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축소균형이라고 합니다. 축소균형. 다주택자, 1주택자 갭 투자를 규제를 했고,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요라는 건 뭐냐면요. 이 수요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집을 사서 세를 계속 내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물이 뭐 당연히 감소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왜냐면 뭐 갭 투자를 규제하고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물리게 하고 보유세도 많이 물리게 하고 취득세도 많이 물리게 하니까 당연히 매매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집을 내놓는 수요들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수요와 매물 수요가 동시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도 없지만 물건들도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임대차 3법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주거 안정 효과가 발생하나 신규 수요자는 당연히 집이 없죠. 축소된 공급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탐색 비용이 증가. 제가 얼마 전에 전세 이제 암시장이 이제 등장한다. 전세 시장에서 이제 암시장이라는 게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뭐 상승, 뭐 전세 가격 상승을 논하기 전에 전세 가격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전세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지금 전세 가격이 1억, 2억씩 오르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3억에 계약됐던 전세 가격이 지금 4억 5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전세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씩. 새로 내놓는 집들은 뭐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가격일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견을 했고, 그에 관련된 유튜브가 아마 수백 건일 겁니다. 유튜버 내용들이, 유튜버만 보더라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시작해서 지금 적용돼서 그 사람들이, 뭐 저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랬겠죠. 그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비싸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호가가 실거래가가 연출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저 역시도 전혀 반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다 예측할 수, 지금 얘기했던 게 저금리라든가, 저금리 앞으로 계속될 거고, 매수 수요를 묶어놓고 집을 못 팔게 하면 당연히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지금 거의 동결되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3인 이상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 2인 가구 증가는요, 제가 부동산을 하기 한 10년, 아니, 부동산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제 서울은 앞으로 빠르면 10년 안에 1인 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 수의 50%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측 못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엄청난 실수죠, 실수. 그리고 이런 건 실수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책을 하는 사람이, 통계를 보고 정책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너무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핑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뭐 저금리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매물이 없어갖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가 없어갖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세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1, 2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증가해서 우리가 이걸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1인 가구는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으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다. 지금 서울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도에서 29.5%에서 33.3%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아파트 거주 비율 실태 조사를 보면 1인 가구는 아파트의 24.9%를 사지만 2인 가구 이상이 60%를 산다. 비아파트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2015년에 6%에서 2019년에 2.6%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울시에 있는 소형주택 시장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소형주택 시장에. 특히나 재개발지에 인접해 있거나 재개발이 가능한 이 소형주택 시장은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신축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그런 동네도 있을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점점 규제에 의해서, 이제 건축 규제죠. 건축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물론 부동산 규제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공급량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 가격 상승과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안 돼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 어차피 다세대나 오피스텔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파트 못 들어가는데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세대 오피스텔이 감소하면서 1인, 2인 가구 혹은 소형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전세가율이 2017년 이후 매매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으나 전세가는 매매 상승이 전세 상승 압력을 작용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지금 이런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전세가 2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갭이 2억 3천 갭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3억 7천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갭이 2억 3천에서 1억 3천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집을 사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럼 집주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우리는 6억 5천 받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매매가 상승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 공시를 활용하겠다. 현행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LH나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시
있는 주택이 전국에 39,000호가 있고요. 수도권에 16,000호, 서울에 한 4,900호, 5,000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원래는 월세를 받았어요. 월세를 얘네들을. 왜냐면 월세를 받아야지 그 월세를 보통 이제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대출, 기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자를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는 월세를 통해서 이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월세를 전세로 이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세를 돌려갖고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에 대해서 그냥 빨리 그냥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개정을 거쳐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39,000호 정도가 있는데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약 한 4,936호, 5,000호 정도 되죠. 영구임대가 498세대, 국민임대가 1,383세대, 행복주택이 71세대인데, 근데 얘네들이 과연 지금 현재 전세 시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얘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난리법석이잖아요. 물론 이 아파트가 오피스텔과 다세대로 옮겨 붙긴 합니다. 아주 정말 손톱만큼 정도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지금 전세시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00세대밖에 일단 안 되고요. 수도권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15,000세대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영구라든가 영구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특징이 뭐죠? 거의 초소형입니다. 그죠?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 정도의 초소형 주택들이잖아요. 그죠? 4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커봤자 5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평수로 따지면 9평에서 한 15평 정도, 실평수 9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글쎄요. 크게 제가 봤을 때 적용돼서 도움이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 2021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 일부 물량은 공급 시점을 조기화하겠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공급되는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분기에 공급될 걸 1분기에 하고 3분기에 공급될 걸 2분기에 하겠다. 11,000호와 8,000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조기화 하겠지만 이 2021년 연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공급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 아마 1분기에 이제 서둘러서 공급하는 이유가 지금 이 전세 시장이 아마 내년 되면 정말 미칠 지경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도 이 전세 대란, 전세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 시장이 내년 초 정도 되면 정말 미칠 정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막고자 좀 빨리 조기화해서 공급 시점을 서둘러서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공공분양, 공공임대 2021년 2분기 입주 물량 중 1분기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이와 별도로 청년주택 등 1, 2인 가구 대상 공동주택을 일부를 최신구범인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레고 아시죠? 레고 블록처럼 집을 미리 공장에서 딱 만들어서 탁탁탁탁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공법 이제 공기가 되게 상당히 단축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고 매입형 2021년 3분기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한 11주 단축해서 전국 8,000호, 수도권 5,000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서 공급하는 건데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사 날짜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이주 및 철거 시기. 다음 서울만 한번 볼까요? 서울 2021년에 내년에 이제 이주되는 수요가 이제 5,000세대고요. 2022년에 11,868세대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38,000세대 상당히 많네요. 그죠? 2022년에도 45,000세대. 그러니까 도합 몇만 세대, 거의 7만 세대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거쳐서 거의 한 17,000세대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만 한 2천, 3천 세대 정도 되겠네요. 2, 3천 세대 정도가 내년에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게
또 이주 폭탄이죠. 이주가 되면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전세 대란이 난리가 아닌데 김포 같은 곳에 뭐 좀 전세 가격 오른 거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도권 및 전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주로 인해서 이렇게 전세 대란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전세가 진짜 미칠 지경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주시기 조정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거,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 내용이다. 이것도 이야기는 쉽죠. 말하기는. 지금 서울 전세 대란이 너무 가속화되었으니까 내년에 이주하세요.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 1년 동안 운영되는 사업비와 이자에 대한 거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은 하겠다지만 합의를 해야지 되니까 이게 과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 현행은요, 매입 임대라든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등 기존 공적 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월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를 줘야지 되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줘야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월세를 이제 전세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2022년이 지나면 다시 월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까지 한 거는 202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공급 물량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겠죠. 자, 2022년까지 전국 18,000호, 수도권 13,000호, 서울 5,000호를 전세로 5,000호. 이거 갖고 뭐 얼마나 글쎄요,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입 임대라든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역시 뭐예요? 초소형 주택들입니다. 초소형 주택들. 여기 나오는 주택들도 역시 초소형 주택들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시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 같은 걸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공급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 운행하겠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공공주택을,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시장을,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사실상 민간이 지금 거의 한 60% 이상, 6에서 70%를 공급했고요. 공공이 4에서 30%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규제로 인해서. 그죠? 규제로 인해서 막은 걸 다시 어떻게 민간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매입형이 뭐예요? 민간이 지은 거를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만만한 내용이냐?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민간 매입 약정형은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주택, 그쵸? 역시 초소형 다세대 주택이겠죠? 그죠? 요즘 짓는 다세대 주택이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9평에서 15평이 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역시 초소형이고, 공공이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매입형은 신속 공급이 가능한 기존 주택에 대한 공실, 미분양 주택 등을 사서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해서 하겠다. 미분양이라든가 준공 예정 주택. 미분양 주택은 오죽 위치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치가 좋은 곳에, 직장이 많은 곳에. 서울에도 중심부가 지금 전세 대란이잖아요. 그죠? 뭐 양주, 옥정 이런 데 가봐요. 전세가 지금도 물량이 그런 데는 저렴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웬만한 주택들이 지금 지방 미분양도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미분양이겠냐라는 거죠. 그죠?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해서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건축업자인데 준공 이제 하려고 하는데 SH나 LH가 와요. 그걸 사겠다고. 근데 제가 제시한 금액과 LH나 SH가 제시한 금액이 정말 많이 틀릴 것 같거든요. 왜? 저는 비싸게 땅을 사서 비싸게 집을 졌단 말이에요. 비싸게 팔아버리려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해야지 임대를 줄 텐데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신규 공급하는 연립이나 오피스텔은 수요자의 호응도 제공을 위해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고품질 자재, 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주차, 편의, 커뮤니티 시설을 해서 집을 지으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사서 이 위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죠? 초호화 고급재를 써서
인테리어도 잘하고 고품질 자재도 쓰고 빌트인 옵션 집어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멋있게 지은 집을 요즘 같은 상황에는 제가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도 잘 팔리는데 문제는 이걸 공급할 토지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 지금 제 주변에도 이런 LH와 SH에다가 매입 약정을 맺고 토지를 사서 다세대를 지어서 이제 LH나 SH에 파는 업자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근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첫 번째 서울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 서울 중심부가 아니라 아주 외곽 지역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많이 이제 이런 매입해갖고 LH나 SH에 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토지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런 토지를 살 수 있는 과연 땅이 있을까? 토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을 사서 건물을 부셔서 오피스텔을 짓나 다세를 짓던가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입 방식으로 한 2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2만 호. 2만 호를 지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세대 주택을 2만 호를 지으려면요. 단독주택이 몇 개를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00평짜리 단독주택에 18세대, 뭐 한 17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100평짜리 단독주택이 100개 정도가 돼야지 17에서 18만 호 정도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100평짜리 단독주택을 100평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평수로 따지면 10만 평 이상 필요한 거야. 한 12, 3만 평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12, 3만 평. 그러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왜? 어쨌거나 개발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그 땅들의 대부분은 거의 99%는 민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 갖고 있다던가 개인이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 나오네요.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 경우 3, 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형 임대주택을 전용 65에서 80제곱미터를 2,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 2,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2만 호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100평짜리 단독주택에 17세대에서 18세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짓는다. 그러면 끼케야 10세대에서 한 8세대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2만 호 정도, 서울 기준으로 2만 호 정도를 지으려면 단독주택 토지가 몇만 평 필요하면 거의 한 25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25만 평. 서울에 땅이 25만 평 정도 있어야지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을 한 2만 세대 정도 지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이 못하니까 민간이 좀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민간이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 규제, 대출이라든가 정책적인 규제로 막아서 민간이 주택 공급을 못하고 힘들게 하니 결국에는 이런 대란이 일어났고 공공이 하려고 하니까 공공이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토지는 누구야? 개인 건데 결국에는 또 누가 자본금이 있는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집을 지으려면 자본이 필요한 누구한테? 민간한테 맡겨서 이걸 우리가 다시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건설자금도 뭐 싸게 해주고 뭐 1%대 주고 뭐 인센티브도 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결국에는 뭐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돌리고 그 민간한테는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글쎄요. 만약 이게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평 이상의 단독주택이 필요한데 그러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전환, 뭐 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뭐 온택트 문화 확산으로 상가 오피스텔이 공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도심 공간 효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주 근접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가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공공주도용 5, 6대책에서요.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 준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겠다. 숙박시설 최근에 이제
호텔 얘기 한번 나와서 난리 한번 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호텔 얘기를 빼고 숙박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아, 나 지금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그죠? 토지는요,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는 보통 주거용 토지가 있고요. 상업용 토지가 있고요. 공업용 토지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주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임야도 있고 전담, 녹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녹지 지역이 있고요. 예를 크게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녹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을 다 어디다 짓죠? 주거용 토지에다가 짓죠. 왜? 사람이 사는데 편리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깔려 있으니까. 상업용은요, 뭐예요?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업용 토지에 있는 상가나, 그죠?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나, 호텔이라든가, 모텔에 이거를 리뉴얼해서 뭘로?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질은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왜? 주거지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지에 있는, 그것도 상업지 안에 주거지역이 포함된 게 아니라 다 상업지인데 덜렁 모텔 하나 있는데, 아니 뭐 숙박시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상업지 안에 덜렁 비어있는 텅텅 빈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쪼개갖고 원룸 투룸 만들어가갖고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발상이 사실상, 자, 좋아요. 뭐 비어있는 상가를 재활용한다는 면에서 좋은데, 자, 그러면 상가라는 거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었는데, 상가라는 건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전면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통로가 있고, 또 가운데도 상가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유리창에 있는 상가는 괜찮아. 근데 가운데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어떻게 집을 만들지? 햇빛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어둠컴컴한데 지하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뭐 여기 뭐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 막 주차장은 뭐 없어도 된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상가나 오피스를 현재도 상가나 오피스를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지인이요, 구로동에서 지금 다가구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상가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제 지인이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뭐 1층에 상가고 2층도 상가고 3, 4층은 주택이에요. 여기는 주택인데 얘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뭐 가로주택 상가다 보니까 이게 골목길 안에 있는 1층 상가, 2층 뭐 보통 이런데 철물점 들어오던가 뭐 문방구 들어오던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2층은 뭐 보습학원 들어오던가 신문보고서 들어오던가 이러는 건데,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니까 이 상가가 세가 1년째 안 나가니까 이거를 주거용으로 리뉴얼을 한 거죠. 그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1년에 과태료가 거의 한 20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택 공급을, 임대 공급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1년에 과태료가 2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떡하고, 지금 현재 이거를 리모델링 해갖고 주택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상당히 잘하는 일이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과태료를 물고 이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은 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상 전 너무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현실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다.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역시 얘기도 초소형으로밖에 못 갈 것이다. 초소형으로. 그러니까 현재 주택 전세 대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입 대상 확대,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그죠? 현재
짓고 있거나 운영을 하는 상가나 오피스라든가 숙박시설의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설계 변경을 통한 주거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오피스라든가 호텔 같은 거죠. 호텔 같은 게 이제 현재 용적률, 보통 용적률, 주거 용적률은 200%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500%, 600%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500%짜리가 들어갔어. 근데 200%밖에 주거용이 안 돼. 그럼 나머지는 그냥 사무실을 써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도 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주거용적률 200%가 넘더라도 어떻게 다 주거용으로 하겠다,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해서 뭐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리모델링 활성화, 소규모 건물을 30세대 미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전환 시 주차장 증서를 면제하겠다.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단 입주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하겠다. 차가 있으면 이 집에 임대를 못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합니다. 사업 촉진을 위해서 LH가 사업 컨설팅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뭐 설계 시공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LH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거죠. 조기 착공하겠다. 2020년 10월 기준 미착공 물량은 12만 7천 호 뭐가 있고요. 임대가 뭐 이렇게 있다. 뭐 공공부장 4만 5천 호, 뭐 12만 7천 호 중에 공공부장 4만 5천 호,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죠? 전국 수도권.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도 역시 서울은 거의 없다. 수도권 안에 서울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착공 물량 12만 2천 원을 빨리 착공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 착공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4년 후에 12만 7천 호 같은 경우는 입주가 된다.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3년이죠. 그냥 3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일단 3.5년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먼 나라 얘기다. 언제 될지 모른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 지금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확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특히 강남권에 인기가 많습니다. 송파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의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이 세 군데 사업지에서 지금 진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거의 한 20군데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소액 투자로 상당히 괜찮다. 투자금 뭐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5천만 원부터 한 3, 4억대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19개 구에서요. 제가 알기로 70여 개 사업장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강남 상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지금 뭐 참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공모했고 2021년부터 사업을 서울시, 원래 서울시에서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아주 지금 급합니다. 국토부와 정부가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 그죠?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와 국토부에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택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그죠? 주택이 모자라서 지금 이사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뭐 안 가리고 무조건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상당히. 조합 설립 다음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얘는. 조합 설립 다음에 관리 처분 착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소액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플러스 제가 앞서 얘기했었죠, 제 유튜브에서 공공재개발 쪽에도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소액으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통장 없이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천 같은 데는 뭐 이런 지역들이 뭐 293세대, 한강, 상록 연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 아파트로 들어갔죠. 지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 대상 면적이 20,000제곱미터면 아파트로 따지면요 거의 한 5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지지구 추가 발굴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4기 신도시 하겠다는 거죠. 4기 신도시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30만 호도 지금 사실상 지금 원래는 이제 올해 또는 내년에 토지 보상이 시작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가 하남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발목 잡힌 게 뭐냐면 저게 나왔어요. 그쪽이 옛날에 원래 뭐가 많죠? 백제고분로라고 해갖고 그쪽에 유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그래서 어쩌면 그 사업장 전체가 유물을 발굴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업장 중에 하나는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사업장은 지금 토지 보상에 지금 지지부진해 해갖고 내년까지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2기 신도시를 얘기하면 지금 2기 신도시가 사업한 지 15년이 됐고 아직도 계속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5년 안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안 끝냈고 한 군데 지역은 또 그나마 또 대규모 유물이 나와서 거의 올스톱이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3기 신도시도 돼야지 되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택지지구 추가 발굴해도 인재 발굴해서도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그죠? 빠른 게 3기 신도시인데 7,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빠르면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빠르면 7, 8년인데 그러니까 7, 8년 동안 공급은 올수도비라는 거잖아요. 서울 및 수도권이. 근데 이 얘기를 7, 8년 동안 공급이 올수도비인 거를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웬만한 유튜버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대란이 올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금리네 뭐네 계약갱신 청구권 본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발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1, 2인 가구가 늘어났고 이건 정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뭐예요? 전세 시장과 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왜? 초소형 주택들밖에 못 1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전세 대책 방안이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전세 대책 방안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토지 허가 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 공급. 요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실거주 아니면 주택을 구입 못 하잖아요. 근데 실거주 안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공급해.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다세대를 공급하거나 뭐 소규모 아파트를 내가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죠? 그런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도 주택을 소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피스텔 전세 공급 유도. 민간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는 그러니까 민간이 짓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현금 흐름을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간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한테 PF 대출 받지 말고 앞으로 정부에서 돈을 아주 싸게 1.5%로 빌려줄 테니까 니네 전세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건설사들만 지금 논하게 생겼어요. 지금 혜택이 너무 많이 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민간이 60에서 70%를 공급을 하고 공공이 30에서 40%를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막아놨으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뭐예요?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를 계속 퍼주는 거야. 이제 제발 해줘라 제발 해줘라. 아휴, 답답합니다 좀. 임대보증금 개선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좀 희소식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좀 개선되는 상황이죠. 모든 임대사업자는요 보증 의무 가입 의무가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감초평가 비용도 내야 내고 보증 비율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짜증나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월세로 돌려버리면 금액이 보증금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보증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이런 게 낮은 거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을 하는 제도도
보증료도 인하하고요. 특히 개인 임대 사업자는 법인 임대 사업자에 준하는 수증료로 뭐 보증료 인하를 검토하고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런 감정평가 비용도 많이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주택가격으로 선정해서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보험을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보험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월세 주지 말고 제발 전세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런 거죠. 전체 11만 4천호 아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공공임대 공시를 활용해서 3만 9천호를 공급하고 서울은 5천호. 요거는 뭐 비어있는 지금 임대주택을 제도 개선을 해갖고 빨리 입주시켰다라니까 이거는 뭐 가능할 것 같고, 공공전세주택이 약 5천호 정도 됩니다. 공공전세주택. 월세를 주고 있는 전세주택을 전세로 돌리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신축 매입 약정 이게 이제 서울에 2만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만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에서 80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거의 한 25만 평 정도 이상의 토지가 서울 시내에 필요합니다. 그럼 25만 평 이상을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사들여야지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지래요? 고급자재를 쓰고, 뭐 모든 걸 풀옵션으로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고급 잘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토지 가격도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건물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를 LH나 SH에서 7, 8억에 사가겠다라는 거거든. 70에서 80%에 사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만약에 뭐 이게 뭐 전혀 진행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토지를 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디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수도권도 약 3만 3천호 정도. 그리고 비주택, 아까 얘기한 뭐 모텔, 호텔, 뭐 공장, 상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천호 정도. 이것도 역시 실효가 없고, 아까 얘기했죠. 입주 청약식이 서울에는 없다 그랬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있는 얘기예요. 뭐 공공주택을 조기에 짓겠다 뭐 이런 것들, 조기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뭐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000세대인데 서울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 많으면 1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3만 세대 중 많으면. 그것도 뭐예요? 거의 다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40, 30제곱미터 되는 소형주택. 그러니까 이번 전세제도와 별로 무관하니까 제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제목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쭉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다 뭐예요? 30에서 40제곱미터, 커봤자 5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대란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지금 뭐 옷을 못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문제는 이 주택이라는 거죠. 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집. 이 집이 지금 3년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이 오른 주택이 또 물량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해서 이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사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전세나 월세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전월세 물량도 없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좀 맡겼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라트는 이제 임대차 3법이죠. 그죠? 근데 지금 뭐 또 정부에서는 뭐 3+3이죠. 그래서 총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려고 또 뭐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주가 앞으로 1, 2년 혹은 2, 3년, 3, 4년 사이에 크게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그리고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는 크게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상당히 큰 문제죠. 그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임대주택 공급에 지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공급 대책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대책은 아니고 오로지 1인 가구 타겟을 위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 잡을 방법은 이걸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왜? 얼마나 고심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페이지가 넘는 정말 정책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는데, 결국 대책이라는 거 뭐예요? 공급 대책인데 어떻게 집을 1, 2년, 6개월 만에 뚝딱뚝딱 짓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기존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화로 생활 환경의 변화는 점점 어떻게 해요? 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집에 대한 집콕이라 그런가요? 요즘 뭐 집에 대한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안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뭔가를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 땐가 싶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전세 시장을 인정을 하고 그냥 여기 순응하면서 내가 따르면서 살 건지, 두 번째는 전세는 어쩔 수 없이 전월세는 살아야 되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나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세 번째는 모든 거를 감안하고 그냥 인정하고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내 주택을 마련할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앞으로 5년 10년 더 기다린다는 심적으로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리던지. 그죠? 뭔가는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전세 대란은 계속된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될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죠? 정부는 2023년 이후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라고만 했어. 그러니까 2023년 이후면 2040년이 될 수도 있고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23년 이후에 입주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 보상도 마치지 않았고 보상은 내년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글쎄요. 그러면 벌써 2022년이네요. 그쵸? 2022, 2023, 2024.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아무리 빨라더라도. 그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가 지금 15년째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아서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도 역시 조속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11월 19일에 발표된 전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별 내용은 없었고 그냥 제가 입만 아프고 식욕만 끓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앞으로 좀 더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